채무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개인회생을 본업으로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님들을 항상 만나고 항상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보다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분들이 개인회생을 하고 무엇이 힘들어졌다, 이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자주 듣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비 부족. 이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생활비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나머지를 변제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200이라고 가정을 하면 1인 생계비 154만원 빼고 48만원을 법원에 변제하고 154만원으로 한 달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48만원 36개월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해놓은 생계비만 가지고 여러분은 한 달 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생계비라는 것은 법원에서 이미 정해두었는데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1인 가구는 154만원, 2인 가구는 252만원.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를 고려하면 그 금액 자체가 크지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는 기간 동안은 예전과 똑같은 생활비를 지출할 수 없고, 나의 생활비를 줄이든 배우자나 자녀들의 생활비를 줄이든 뭔가 더 줄여서 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 숙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 간의 불화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부부가 함께 개인회생을 상담하러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는 방문하실 때부터 이미 부부 두 분의 사이가 냉랭합니다. 상담실에서 부부 두 분이 싸우시고 이런 것도 자주 봤는데, 차라리 한 명이 일방적으로 잘못을 했다, 내가 완전히 숙이고 간다, 차라리 이런 경우는 좀 편안합니다. 나 혼자 주식 투자하다가 다 날려버렸다, 또는 내가 어디서 뭐 말도 안 되는 주식 리딩방, 코인 리딩방 이런 거 사기당해서 전부 다 날려버렸다, 누가 봐도 내 잘못이고 나도 내 잘못이라 생각한다, 너무 미안하다,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괜찮은데, 그래도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한 일인데 빚이 생겼다, 나름 열심히 살았다, 부부끼리 함께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 가족 간의 갈등이 있는 걸 많이 봤습니다. 특히 채무 발생 과정에서 집을 날렸거나 앞으로 집을 날릴 가능성이 생긴 경우, 그리고 시댁 친정 갈등으로 번진 경우, 부부가 힘드니까 시댁이나 친정에서 도움을 조금씩 받잖아요. 그 돈을 못 갚았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부부 이외에 다른 가족들의 돈 문제까지 갈등으로 불거지는 거죠. 아니면 자녀 문제까지 끼어든 경우, 나는 교육비를 그만 쓰자고 했는데 배우자는 교육비를 좀 더 써야 된다고 주장한 경우, 예를 들면 유학이라든지 자녀가 체육 특기생, 미술, 예술, 음악 특기생인 경우에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또는 여러 번 탕진하신 경우, 예전에도 주식으로 탕진해서 배우자가 있는 거 다 팔아서 빚 한 번 갚아줬는데 세월 지나서 몰래 주식하다가 코인하다가 또 탕진했다,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가족 간의 불화까지 커져서 별거, 협의요, 개인 채무 이외에 가족 문제까지 함께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배우자 모르게 개인회생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 가능합니까? 물어보시는데, 뭐 재주가 있다면 가능하십니다. 원래 개인회생 절차에서 배우자에게 통지해주는 제도는 없거든요. 내가 내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배우자에게 통지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배우자의 서류를 일부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할 형편이 안 되면 배우자에게 감추고 싶다면 사실 조회를 해서 구청이나 세무서에서 배우자 관련 서류를 직접 받든지, 아니면 요령이 좋으신 분들은 배우자에게 적당히 둘러대고 서류를 받아와서 법원에 제출하니까 배우자에게 몰래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사전에 부부간에 원만한 대화를 좀 해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가족 간의 불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변제금도 내야 되고 생활비를 줄여서 써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원만한 대화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다만 배우자분한테 얘기하실 때 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개인회생을 하게 되었다, 매달 변제금을 내야 된다, 그렇지만 3년이면 개인회생은 끝난다고 하더라, 끝이 있는 싸움이다, 이런 얘기는 미리 해주시는 게 좋겠죠. 세 번째는 이사 가능성. 이것도 채무자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기존에 그럭저럭 괜찮은 아파트에서 월세를 살고 있었다, 이런 경우에 방금 보셨듯이 생계비 자체가 작으니까 그 월세를 내기 힘드니까 조금 더 좋지 않은 주거지로 옮겨서 월세를 줄여야 할 수도 있고, 내가 연끌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운이 좋게 주택담보대출 채무 조정이 되거나 별도의 개인회생 하다가 신복이 워크아웃으로 넘어가서, 또는 워크아웃 하지 않아도 담보권자하고 대화가 잘 돼서 경매를 넘기지 않는다는 동의를 받고 계속 살면 다행인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죠. 그래서 언젠가 집이 경매에 넘어가야 한다거나, 또는 경매에 넘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변제금도 내면서 매달 막대한 담보대출 이자까지 내려니까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집을 언젠가는 넘겨야 할 것 같다, 이런 경우에도 집을 날리고 이사를 해야 됩니다. 물론 내가 부모님 집에 무상거주로 얹혀 살고 있는데 예금이 5천만원 있는데 보증금에 5천 놓고 청산가치 없앤 다음에 개인회생 신청하겠다, 뭐 이런 경우도 이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뭐 이런 건 좀 상대적으로 행복한 고민이고, 고액의 월세를 줄여야 한다거나 갖고 있는 집을 날려야 한다, 이런 경우에 채무자가 많이 힘들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나 혼자 사는 집이 아니고 자녀들의 학교나 배우자의 생활 여건 기반도 되기 때문에 이 점도 미리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아픈데 일해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법원의 직무 편람을 보시면 정기적으로 확실한 월급을 받든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영업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개인 사업자든지, 아무튼 돈을 버는 사람이 개인회생을 해야 한단 말이죠. 자, 회생하고 파산을 간단하게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돈을 번다, 그러면 변제할 능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채무를 분할해서 변제하는 거죠. 이번 달에 카드 대금 500만원 납부하라, 이런 거 변제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월 변제금 50만원, 월 변제금 80만원 정해서 매달 규칙적인 일정한 금액으로 분할 변제하는 게 개인 회생. 그리고 내가 나이가 많거나 아파서 소득이 없다, 무직 상태다, 이런 경우에는 그 변제조차 하지 않고 전부 다 탕감을 받겠다, 이게 파산이거든요. 법원의 직무 편람을 보시면 그러면 언제 직업이 있어야 하는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부터 소득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개인회생 재판하는 동안 계속 소득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선 취업하고 후에 신청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직업이 없는데 일단 개인회생 신청해놓고 천천히 취업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일단 취업해놓고 소득이 있어야죠. 분할 변제한다는 게 개인회생의 취지니까, 내가 지금 돈 벌고 있다, 돈 벌고 있으니까 나는 분할 변제할 자격이 되니까 회생을 해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거잖아요. 물론 월급을 3달 4달 받아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취업하고 직후에 바로 신청하셔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월급 받은 게 없어도 개인회생 진행하면서 월급 받고 있다는 것을 계좌 내역을 첨부해서 보여주면 되니까. 그렇지만 일단은 취업하고 신청해야 된다는 거죠. 나 일하기 힘든데 그래도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부분은 나이가 많거나 젊어도 아파서 일을 못하면 파산을 하면 되죠. 굳이 취업할 필요 없죠. 근데 파산을 하려고 봤더니만 배우자한테 아파트가 있다거나, 내가 주식코인 탕진한 게 있다거나, 사치 탕진한 게 있다거나, 모바일 토토 카지노 게임머니로 탕진한 게 있다, 이런 경우에는 파산이 안 되잖아요. 주식코인 같은 경우는 서울, 수원, 부산 회생법원에서는 개인회생 할 때는 청산가치에서 제외하지만 파산할 때는 여전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해당해버리면 나이가 많거나 아픈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서 일정한 소득을 만들어서 개인회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와 반대로 개인회생을 하면 힘든 점이 아니게 되는 것, 해결되는 문제. 채무자들은 방금 같은 내용보다는 당장의 독촉 전화, 독촉 방문을 더 두려워하고 힘들어 하시거든요. 자, 요거는 제가 정해드릴게요. 개인회생 서류 준비하고 있는 중에는 채권자가 전화 오면 개인회생 준비 중이라고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내가 개인회생 준비 중이니까 곧 사건 번호가 나올 것이다, 이거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건 번호가 나오면 그 사건 번호 불러주시면 됩니다. 카드사 입장에서도 채무자가 개인회생 준비 중이라 하면 더 이상 독촉하거나 추심할 실익이 사라지거든요. 인건비 쓰고 법 비용 써서 독촉이나 가압류할 실익이 많이 줄어드는데, 다만 개인회생을 안 하면서 한다고 거짓말하는 채무자가 일부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준비 중이란 말을 들으면 일주일, 2주일 있다가 다시 연락해서 사건 번호 나왔는지 확인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금지 명령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죠. 법원이 금지 명령을 채권자한테 전부 송달을 해주니까 채권자는 알아서 알게 될 것이니까, 법원이 독촉 추심을 법적으로 금지를 하니까. 자, 그리고 매달 돌려막기, 이것도 이제 더 이상 힘들지 않습니다. 채무자분들 오늘은 현대카드에서 빌려서 삼성카드 내야 되나, 내일은 국민은행 빌려서 신한은행 갚아야 되나, 어디에서 돈을 더 빌려줄까, 살아있는 카드가 있나, 저거 변제해야 되는데, 요거 돌려막기 매달 고민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서류 준비해서 당장 개인회생 신청해버리면 신청한 날부터, 법원에 접수한 날부터 이자나 카드값을 납부하지 않거든요. 나중에 개시결정 나면 그때부터 변제금 납부하는 거니까, 신청하고 개시결정 나올 때까지는 내가 번 돈은 전부 내가 다 가지게 되는 거죠. 물론 아껴뒀다가 변제금 내야겠지만. 아무튼 이번 달은 어디에서 빌려서 돌려막을까, 이거 고민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진행하시는 채무자분들이 항상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첫 번째, 생활비 부족. 두 번째, 가족 간의 불화. 세 번째, 이사 가능성. 네 번째, 아픈데도 일해야 되는 사람들. 이 점에 대해서 미리 참고해 봅시다.